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6년 7월 25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이 지금 이제 한 10박 11일 정도 장기 출장 첫 번째 도착한 곳이고 이틀 정도 있게 돼 있고, 사전에 예고한 대로 AI계의 주요 인사들과 또 투자 발표 이런 걸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정부 관계자는 만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내일 정도 되면은 이제 브라질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데모 사진으로 제가 쓴 건데, 이게 뭐 소위 이제幹部 미팅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일단 밑에 거부터 보면은 정책실장의 입에서는 9,500억 달러입니다. 달러. 이거는 뭐 한국 돈으로 계산도 잘 안 돼요. 이게 100억 달러가 하면은 15조거든요. 1,000억 달러 하면은 150조예요. 10억 달러가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 하면은 15조. 1,000억 달러 하면은 150조. 150조 곱하기 9.5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양쪽에다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 메인 근간이 되는 것은 한국에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게 지금 역할 분담이 됐다는 걸 뜻해요. 그걸 하고 미국 가서 이걸 투자를 받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이 일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엔비디아 연구원들을 한국으로 보내겠다. 투자 금액도 제일 많아요. SK랑 해가지고 5,500억 달러.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중국도 따라오고 있고 한국도 사실 따라가고 있죠.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카드는 사실은 그래픽용으로 개발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AI의 병렬 계산에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 활용되는 것인데,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차세대 AI 전용 칩들이 뭐라고 할까, 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본인도 발을 담그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고, 연구원을 한국으로 보낸다.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동에서 뭐 어떤 희한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남북 교류를 위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청라 특구 그리고 강화 남부로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북한 투자도 어차피 핵심은 지금 AI 투자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된다. 북한으로도 가깝고 남한의 핵심인 서울로도 가깝다. 그런 거에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또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어디보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언론들한테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렇게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협력을 맺음으로써 미국의 미래를 배팅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죠? 2년 전에 딥시커라는 AI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그 전에 미국이 1, 2년 정도 선도하면서 나왔지만, 그들은 중국이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격차를 벌이자, 예, AI 생태계를 우리가 서서히 만들어 가자. 그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최대한 뽑아 먹으면서 했는데, 중국이 2년도 안 돼서 딥시커라는 경쟁품을 내놓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로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바이든 시절에 특히 고급 반도체 같은 것을 수출 제한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이 그것을 자국화하는 것을 촉진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은 갈 데가 없다. 이미 제조업은 아니다. 영영. 그리고 반도체 분야도 바이든한테 투자를 해서 인텔을 다시 살리느니 하면서 돈을 조금 쏟아 부었지만 결국 실패했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거의 공지에 불이 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AI라는 생태계가 이제 향후 이제 이게 지난번에 문재인과 트럼프 1기 때는 했을 때마다 신재생 에너지 수소, 이게
핵심이었는데 세상이 참 빨리 바뀐다는 게, 우리가 가속도가 붙어 있다는 게, 세상의 변화가 단지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학 기술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서로를 치고받으면서 평소 같았으면은 단일 주제만 가지고는 세상이 이렇게 휘가닥 안 바뀔 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 이후에 지금 한 6, 7년 지났잖아요. 그죠? 지금 그 사이 AI가 치고 올라온 겁니다. AI 세상이 눈앞에 떨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 즉, 중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AI의 인프라.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미국이 아직도 앞서가고 있는 AI와 관련된 분야들, 그 두 개의 협공을 통해서 중국과 상대한다.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 그 사이에서 중국과는 전쟁이 아닌 경쟁 체제로서 향후 다국화 세상으로 간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만에 있는 TSMC와는 인연을 끊은 겁니다. 미국이. 그건 중국 회사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TSMC가 백업으로 일본의 큐슈에 공장을 짓던 것도 못하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제품을 받던 일부 부분은,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또 SK와 TSMC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장점이 달랐어요. 여기는 중문 반도체고 저기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만은, TSMC는 중문 반도체고. 그런 중문 반도체마저 물량이 지금 한국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 한국의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이것을 과연 미국도 배팅을 한 거예요. 한국이 배신하면 어떡할 거예요? 중국에 가서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윤석열 때 그랬죠. 담대한 구성하라 그러니까 바이든이 북한과의 정전선언을 만지작거리면서 담대한 구성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 전령으로 온 셈인 낸시 펠로시를, 미국 넘버들이죠. 그 당시 하원 의장이었으니까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고 중국에다가 구애를 했던 거죠. 자, 그런 일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항구적인 동맹관계를 마련해야 돼요. 여기 젠슨왕 사람도 보낸다잖아요. 돈이 막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국을 키워야만 미국이 살 수 있는 희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예,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이게 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준비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힘을 모아서 꽝 힘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에. 자, 광주 전남에다가 500조 이상을 쏘겠다. 전국적으로 1조 이상, 1000조 이상을 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단기간에 30년에, 즉 4년 안에 제품 생산할 정도로. 그런 매력을 미국이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랑 거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트럼프는 얼굴도 안 보고 가잖아요. 이거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가지를 쳐보면은 여기에 북극 항로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 거쳐가는 것이고, 생산 단가란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라는 요인이 강하게 작동해서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도 밀리지 않는다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것도 짧은 기간에. 지금 투자 발표하고 호남에 부지 선정하면서 30년까지 제품 낸다 했죠. 북한은 그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하부 구조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된다. 이런 구도를 뒤통수 맞느냐? 중국이 아니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까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국방 안보 부분까지.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한국이 한반도가 비핵화되면서 미국의 어떤 소중한 보물 같은 곳, 그리고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 노출돼 있다. 특히 중국의 무력 앞에 그렇게 방치될 리는 없는 거죠. 자, 그런 걸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즉 이것은 미국의 오케이와 양해와 또는 강력한 구애에 의해서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다극화의 핵심 장면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미 트럼프와 약속이 됐던 부분이고, 한국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약속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 미국 AI 기업들이 올라타는 형국이에요.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는 방향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이란 전쟁을 어떻게 스르륵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란 전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뒷편으로 밀려난 것처럼 이란 전쟁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신호도 보이거든요, 지금 또.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거 트럼프가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사안이 둘이 있었죠. 주말에 대규모 공격 검토하겠다. 뭐 이란이 휴전을 거부했다. 13일째 뭐 공격하고 있다. 대규모 공격 검토는 하겠다. 검토 이건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아직 미국의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국제 자본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게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과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AI 간부 미팅이 겹치는 부분이 오히려 의미심장하다 할 수가 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로 지나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트럼프가 막아서고 있다.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 세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벌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저게 전부 달러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달러로. 트럼프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기존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거기 덧붙여서 관세까지 지금 등탱이를 씌우는 거잖아요. 예. 뒤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화장실 갔으면. 네.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의 콤비 플레이예요. 자, AI의 수장의 대표적인 수장들이 트럼프의 허락도 안 받고 돈을 뭐 5천억 달러나 투자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사람까지 한국에 보내겠다. 이런 것을 트럼프하고 합의가 없으면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US 스틸이라고 미국 오하이오와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의 오래된 예전에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예전에 포항제철 정도의 위세를 갖고 있었던 기업인데 많이 약해졌죠. 그거를 지난번에 기시다가 사겠다고 했을 때도 그 당시 바이든이 국가 안보를 아마 이유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계약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트럼프가 오면서 그걸 다시 사게 해줬죠. 그 오래돼서 낙후된 적자 덩어리 있네. 국제 경쟁력을 잃은 그 철강 회사 하나 파는데도 자존심 문제를 걸면서 국가 안보 문제를 들먹이면서 거부했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 이거 뭡니까? 미국이 제일 잘 나가는 짱짱한 분야에서 미국 땅이 아니라 한국 땅에 가서 같이 투자하겠다는 거, 사람까지 보내겠다는 거, 그 위에 미국의 철천지원수가 지금 항상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남한을 노리고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 건너 몇백 킬로만 배를 타고 가면 중국이라는 강력한 상대방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당키는 한 겁니까? 배팅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맞는 거고요. 자, 하나 볼까요? 이게 의미도 심장하죠. 이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 2, 3일 한 10일 전에 나왔네요.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전에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사우디가 핵 협정을 맺었는데, 이 말은 앞뒤를 다 돌려봤을 때 사우디가 핵 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지금 핵 원자력 발전소도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은 이제 그 경수로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은 그 원자로에 들어갔던 연료의 90% 이상이 그냥 배출물에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핵 폐기물 되는 거고, 그거를 농축하면 되거든. 그럼 핵무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핵 발전소를 가진다는 것은 핵무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뭐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우디한테 이걸 했다.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 언론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놓고 이란의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가장 예민해야 되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사우디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머리를 쓰는 진면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란의 핵 문제도 이와 유사하게 결론이 난다. 미국과 관계 개선만 하면. 그리고 관계 개선을 하면은 거기 투자 펀드가 들어가는데, 그 투자 펀드에 아마 주요 돈줄이 또 사우디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경제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란의 주위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미국은 빠져나오는 거죠.
물론 돈놀이는 하겠지만, 자,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란한테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핵 무기는 개발하지 않되 기존에 농축된 핵 연료는 뭐 상업적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되게 어중간한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디한테 방점을 딱 찍어줬잖아요. 핵 무장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힘의 균형을 맞춰라. 이거 미국이 빠져나간다, 군사적으로. 그 뜻이기도 해요. 그럼 이란도 같은 경우가 적용된다. 왜? 돈같이 태우고 사는 경제권이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저항을 못한다는 것은 일단 저항하는 모양새가 겉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큰 걸 또 잡았다, 트럼프가. 그 외에 뭐 주말에 공격하겠다, 휴전을 거부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관세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아니. 이거는 전부 다 연막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한국의 이중자 때, 이거 정말 말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그렇게 미국에 목숨줄을 진 최고의 기업도 있고, 그만큼 투자를 하고 사람도 보내는데, 중국 앞에 있다? 핵무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작년 이재명의 미국 방문 이후로 우리가 핵 재처리를 하게 되고 핵 농축을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했어요, 서로 간에. 그러면서 상업적 용도로만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중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핵 포기하겠나? 기존 것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자. 근데 트럼프는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할지 몰라요. 북한하고의 해결책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트럼프가 한반도를 남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여기는 분명히 북한의 오케이가 필요하지만 남한이 핵무장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같아요. 한반도가 강해진 한반도가 또 미국의 이해가 훨씬 더 많이 걸린 한반도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사우디한테 핵무장 권한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에 대한 어떤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기사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풀려나가는 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건 하나가 향후 중동에서의 미국의 관계는, 미국의 입장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한국과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한 몸이 됐거든요. 인프라, AI 이거잖아요. 모든 관련된 것은 AI와 관련된 인프라예요. 물론 그 전에 뭐 항만, 도로 이런 게 있겠지만,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그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은 거기서 덕을 볼 일이 크게 없어요, 현재로서. 그래서 그게 살짝 선두에 나와 있는 게 AI고,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두드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데리고 연결하는 거, 중앙아시아 연결하는 거, 몽골과 연결하는 거, 이거는 그 경제가 살려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수소로 귀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도 곧 터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 이제 불 붙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위에서도 이제 각자 도성의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게 어젠가 그젠가 지금 영국의 판보로인가 거기서 에어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게 GCAP라고 6세대 전투기죠. 영국과 이태리, 일본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 그 실물 모형이 이제 등장했어요. 얼마 전까지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현재 이제 3개 정도 있었죠. 미국계 있고, 2030년에 제품을 배치를 하겠다는 게 있고, 그 다음 프랑스하고 독일이 추진하는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깨졌죠. 몇 달 전에. 그 다음에 영국, 이태리, 일본이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일본의 고이즈미 국방상이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이걸 다시 펌퍼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되게 국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늘 속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왔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 방송들의 보도 태도도 그래요. 일본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일본도 이제는 미국의 향후 어찌 될지 모른다. 이건 이미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거든요. 예, 6세대 전투기 같이 개발하자. 일본이 펌프질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각자 도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사우디한테도 너 핵무기 개발해라라고 말한 거와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다 감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럽의 안보는 프랑스와 독일이 책임지고 하기로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고, 그들의 어떤 그런 경쟁 심리가 그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6세대 공동 프로그램을 깬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어차피 양쪽 다 이제는 국방비를 늘리게 되면서 특히 이제 독일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 패전국이란 거에서. 그래서 각자 프로그램으로 갈 힘들이 있는 나라다. 거기에 일본이 나서고 있다. 이렇게 또 혼자 할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영국이 제일 힘이 떨어지잖아요. 프랑스랑 독일에 비해서는. 또 일본은 최근에 전투기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돈은 이제 일본이 많이 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자, 각자 도생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세상의 질서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 이재명 샌프란시스코가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여러 날 해도 모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애써 덮고 있어요, 지금. 네, 이란전과 관세건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관세건을 발표 날짜를 오늘로 잡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다 하루날, 같은 날 지금, 같은 기간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아까도 뭐, 우리의 군사적 입장도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GCAP라고 일본, 이태리, 영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참고로 우리는 이제 KF-21 6세대로 그냥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도가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기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고이즈미가 판보로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밑에 내용 그 중에 이제 중요 단어가 나온 걸 제가 선택해서 캡처한 겁니다. 캐나다가 업적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제가 이걸 밑에 걸 먼저 봤어요. 일본 방송들을. 그 다음 오늘인가 보니까 그게 위에 떴더군요. 캐나다가 업적으로 들어간다고. 자, 이렇게 보면은 잠수함, 독일 잠수함을 마지막에 선택을 했지요. 그 다음 일본과 전투기도 같이 개발한다. 이것은 과거 G7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존심적인 대응이 강하다. 수장이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는데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좋은 판단이다 나쁜 판단이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캐나다의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잠수함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너무 많이 엮이기 싫다. 난 잘 모르겠다. 친한 사람들끼리 일단 마음이 간다. 이런 걸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일본이 이제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고이즈미가 이거 보면 일본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고이즈미가 이번에 여러 군데 들른다. 프랑스 갔고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고 영국도 간다. 판보로를 간 거죠 지금. 거기서 캐나다가 우리 팀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캐나다는 우리랑 손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모색인가요? 여기 외상은 또 필리핀을 가서 또 작업을 한다. 저기 이렇게 유례가 없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래 위에 기사가. 자, 이것은 이제 향후 다극화 세상에서 미국이라는 힘이 벗겨진 상태에서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남은 거는 결국은 트럼프와 북한의 종전선언밖에 없어요. 자, 북한이라는 요소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과 생산력이라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제가 막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나라들 중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지금 새로 길이 열리게 될 몽골이나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우리가 지금 8월인가 9월인가 만나기로 돼 있지 이재명하고 그거는 러시아의 오케이가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3세계권이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가 지금 브라질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보러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그렇죠. 인도와의 관계는 어디가 더 나을 것이냐? 일본이 나을 것이냐? 우리가 더 나을 것이냐? 우리가 훨씬 지금 장악력이 커요. 그들이 거기에 너무 쓸려갈까봐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기색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이런 큰 흐름이 시작이 됐고, 북한이라는 존재는 중국과 가격 경쟁력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미국과 한국 팀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류망의 핵심 거점이다. 대륙과 해양 세력이 소통할 수 있는. 그걸 따라서 그게 북극 항로는 북극 항로고 이쪽에는 시베리아 철도면 시베리아 철도고 또 동남아에서 베트남, 중국 거쳐서 동북아로 올라오는 철도 노선이면 철도 노선이고 또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다 뚫릴 거예요. 인도하고도 아마 관계를 틀 겁니다. 중국이. 그리고 중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란하고 관계 트게 됩니다. 가자 문제만 잘 해결하고 이스라엘 문제만 잘 만지면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통팔달이 되는 거죠. 뭘로? AI와 신재생 에너지로. 예. 자, 그 과정에서 각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내재적 문제, 패권 구도의 한 부속품이었기 때문에 그 각각에서는 어느 정도 독재와 비민주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의 어떤 행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 힘이 풀리게 되니까 각자의 민주적 역량, 정치적 역량, 문화적 역량을 갖고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각국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알력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성장통 같은 게. 자, 그러려면 그걸 교통 정리해야 되는 외부의 군사적인 힘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필요한 강력한 지금 같은 패권 구도의 골목대장 놀이가 아니라 정말로 규범에 기반한, 인류에 기반한 그런 국제적인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된다. 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 문화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본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이제 남은 카드는 북한과 트럼프의 관계 개선이다.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면 그게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혼자 내부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지지율 30%밖에 안 돼가지고 공개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사라지고 싶겠습니까? 트럼프가 혼자 다 기획해놨는데 이까지 다 만들어 온 게 트럼프의 일인데, 작업의 결과물인데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멀지 않았다. 또 하나의 기똥찬 일은 이건데, 이걸 볼까요? 7월 18일 일주일 전에 북한의 최선희 외상이 러시아 외상의 초청으로 가요. 근데 러시아 외상으로 같은 외상이니까 외상이 초청한 건데, 그러면 가서 굳이 푸틴 안 만나도 되거든요. 같은 외상이니까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것에 불과한 거라고 보고요.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김정은의 중요한 메시지, 특사로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갔다, 뭐 속보 처리까지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푸틴이 북한을 올 수가 있다. 되게 중요한 결정했을 거예요. 최선희가 러시아를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갔어요. 지난번 갔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는 러시아가 기대하지는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줄 가능성이 커요. 이거 최근에 몽골 이재명이 다녀온 거랑 다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거하고 엮어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8월 1일부터인가 북극항로 시범 항해를 시작하잖아요. 또 이런 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하다. 이거 그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당연히 그 움직임이 처음 포착된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최선희가 그때 또 언제 갔느냐면은 2025년 10월 26일 날 나온 보도예요. 러시아 방문 배경이 주목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 돌아보기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밑에 적어놨죠, 제가. 경주 에이펙이 10월 31일부터 있고 11월 1일까지 있다. 이때 트럼프한테다가 김정은을 이 기회에 만나라. 우크라이나전은 끝이 안 난다. 이때는 이란전 전입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게 알래스카에서 만난 푸틴입니다. 트럼프한테.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도 괜찮다 하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한 거예요. 그 거부의 의사를 전달하러 간 거예요. 이 10월 26일 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날라왔죠. 그래서 이재명이 설명해 준 거예요. 트럼프가 당신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미팅이 성사되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가 북한한테 통지를 받았고 트럼프는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북한이랑 대화가 끊어져 있어요? 열심히 이야기 잘하고 있는 거죠. 저기 이번에 깐부 회동과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에도 그 그림 뒤에는 북한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거부의 말을 하라고 한 게 분명해요. 10월 26일 날. 이때 알았고 우리는 27일 이때 통보받았겠죠. 푸틴이랑 같이 들었을 수도 있고 트럼프가 제일 늦게 들은 거죠. 왔다 허탕 치고 갔으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실망한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을 하고 갔거든요. 중국하고 앞뒤로 만나면서 중국 뒤통수 치는 미팅을 하기를 내가 요구한 셈이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야기를. 그 말을 한 것이 이 10월 26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최선희가 또 푸틴을 만났는데 김정은의 어떤 결정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25년 10월 26일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